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전역이 경제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나스닥은 하루 만에 12% 폭락했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한국 기업 하나가 철수한다고 이런 일이? 월스트리트의 한 트레이더가 절규하며 내뱉은 이 말이 지금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조지아주 새벽 4시 FBI가 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한국 기술자 316명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죠. 하지만 미국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들이라는 사실을요. 그 결과는 LG는 즉시 미국 내 모든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현대차는 17개 공장을 동시에 멈춰 세웠습니다. 하루 손실액만 무려 8억 달러. 협력업체 340개사가 연쇄 마비되면서 미국 남부 전체가 경제적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였나?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이 당황스러운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15년간 아시아 경제를 담당해온 정책 분석가 데이비드 리입니다. 이번 사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분석한 미국인으로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력과 숨겨진 진짜 실력에 대해 여러분께 생생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체 어떻게 316명의 체포가 이런 완벽한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정책연구소에서 15년간 동아시아 경제 분석을 담당해온 데이비드 리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벌어진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분석한 미국인으로서 여러분께 그날의 충격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9월 4일 새벽 4시였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LG 배터리 공장에 갑작스럽게 검은색 차량 수십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장 정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안 카메라가 고스란히 담아냈죠. 저는 그날 아침 8시경 워싱턴 사무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법 고용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제히 연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불법 고용 단속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사슬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불법 이민자나 중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이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채 연행되는 장면이었죠. 체포 시간이 새벽 4시였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 고용 단속은 근무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미란다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별적 표적이라는 징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애틀랜타 구금 시설에 있던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긴급히 연락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단 하루만 없어도 라인은 물론 모든 생산 시스템 자체가 멈추게 되는 구조였죠. 저는 그 순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지 방송들은 여전히 불법 고용 단속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커뮤니티에서만 선별적 표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헝가리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가 헝가리 투자를 철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헝가리 GDP의 1.2%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고용은 무려 1만 명 이상이 사라졌고 지역 상권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그때 유럽 언론들이 남긴 평가가 있었죠. 한국이 나간 땅은 개미 새끼도 안 남기고 초토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 사슬이 채워진 건 손목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 신뢰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니 정밀 캘리브레이션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도 있었지만 특정 공정은 한국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그들이 연행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생산 라인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 배합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온도 조절 시스템과 압력 제어 장치들을 미국 직원들이 임시로 운영해 보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섭씨 0.1도의 온도 차이, 0.01기압의 압력 변화가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거든요.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LG 배터리를 공급받던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연쇄적으로 멈춰 서기 시작한 거죠. 완성된 차량은 있지만 배터리가 없어서 출고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체재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긴급 주문을 넣어봤지만 품질 수준이 LG 제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에너지 밀도 면에서 LG 배터리는 경쟁사 대비 30% 이상 우수했습니다. 같은 크기로 더 멀리 갈 수 있고 충전 속도도 2배 빨랐죠. 이런 기술력을 하루아침에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도 시작되었습니다. LG와 직접 거래하던 1차 협력업체들이 모두 생산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들과 연결된 2차, 3차 업체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 수가 1000개를 넘어섰죠. 미시간주의 한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체는 직원들을 무급 휴직시켜야 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LG 주문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계약이 중단된 거였습니다. 3대째 가족이 운영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몰린 것이죠.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GM과 포드 주가가 연속 폭락했고 배터리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 의존도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고성능 배터리의 65%가 한국산이었고 이 중 LG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했습니다. 한국 한 개 기업이 미국 전기차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거죠. 사건 발생 3일째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에는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산업부 청사에서 비상회의가 열렸다는 뉴스였습니다. 대기업 대표단들이 긴급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투자 문제가 아니라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재검토 대상 목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텍사스 파운드리, LG와 SK 배터리 합작, 현대 엘라베마 엔진 공장까지 총 1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18조 원이라는 숫자는 일부 국가의 연간 GDP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언론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국 철수는 상상만으로도 미국 경제의 쓰나미라는 헤드라인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실리콘밸리까지 충격파가 퍼져나갔죠.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시장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죠. 더 압박해서 기술을 넘기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추방 비용도 한국 기업이 내게 해야 한다는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대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때 중국 사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2016년 사드 보복 때 현대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베이징과 충칭 공장이 철수하면서 불과 3년 만에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2%로 붕괴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때 현대가 철수한 도시는 유령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이번엔 삼성과 현대 동시 철수라는 특집을 내보내면서 미국이 직면한 위기가 중국 사드 사태보다 10배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산업협회 관계자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은 별명이 불도저였습니다. 그 불도저가 미국 본토를 밀어버린다면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끄덕없어요. 한국이 뭐라 해도 결국은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사건 발생 일주일째 마침내 한국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40조 반도체 공장 전면 철수를 공격 발표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연간 200만 대 생산 708개 생산 라인을 전면 올스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단 3일 만에 미국 증시가 무려 9.8% 폭락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협력사 142개사에서 무려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그제야 미국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군사까지 전 세계 1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의 불도저 폭격에 미국이 초토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전체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전기차 라인을 완전히 멈춰야 했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35%의 생산 차질을 빚었죠. 반도체 분야의 충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서 애플의 아이폰 생산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겼습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을 3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국이 발주한 군함과 상선 건조 프로젝트 12개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의 경우 한국 3사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5일 연속 하락하며 총 1,80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더욱 심해서 12% 폭락을 기록했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극심했습니다. 엘라베마주는 현대차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하루 1,2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손실은 더욱 커서 하루 1,800만 달러에 달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용시장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가 무려 120만 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중 30%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그때 당장 철수 취소해라. 안 그러면 한국인 입국 금지한다는 협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말이죠. 사건 발생 8일째 워싱턴의 당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100% 관세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사인 안 하면 달러 고속도로를 닫는다며 톨게이트는 내가 쥐고 있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이런 위협도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압박을 못 이긴 유럽 기업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 패키지 대신 한국형 조달을 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치 조건이 없고 납기가 단축되며 가격이 합리적이었거든요. 미국 현장의 붕괴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공단의 부품 미도착 경고판이 걸렸습니다. 중소협력사들이 연쇄 도산하기 시작했죠. 러스트벨트 식당 매출이 38% 감소했고 학교 급식 납품 취소 문자가 시간당 120건씩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브링 K백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월가의 반응도 극적이었습니다.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12%, 다우가 8% 떨어졌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플러스 18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리포트 타이틀들이 미국 없는 공급망 시대 시작이라고 나올 정도였죠.
트럼프식 압박은 유럽을 굴복시키려다 유럽의 계약서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은 더 찌그러지고 한국은 더 커졌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백악관 내부의 분위기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한 관료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0% 관세도 소용없어. 핵심 병목을 한국이 쥐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꺼지자 한 보좌관이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수습하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같은 미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9일째부터 미국 내부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조지아와 텍사스, 미시간 주지사들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사과 서한을 연방 정부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 연방과 주정부 사이에 이런 공개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메시지 불일치가 투자자 신뢰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원하는데 정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혼란이 가중되었죠. 한 관료가 새로운 협박성 딜을 제안했습니다. 관세 25% 완화와 삼성 공정 커리큘럼 공개를 맞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삼성의 핵심 기술을 넘기라는 뜻이었거든요. 한국통산부에서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술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그날 한 관료의 독백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의 내적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이겨야 하는 싸움인데 숫자가 내 편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날 밤 대만 파운드리 화재가 발생했고 멕시코 배터리 라인이 셧다운되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체 공급망은 허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날 밤 1분간 무음으로 처리된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경광등만 전멸하는 화면이 7초간 지속되다가 속보 자막이 나왔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죠.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한국 없는 미국은 암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 미국 반도체와 배터리의 61%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대체 불가라는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로 대체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 품질 면에서 한국만한 파트너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1%에서 33%로 하락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 심장 멈춤은 정치 심장 멈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째 마침내 한국이 최후 통첩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산부에서 사과와 비자 정상화, 재발 방지 합의가 없으면 278곳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278곳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거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정말 광적에 가까웠습니다. 기자 회견 도중 단상을 두드리다가 마이크를 뽑아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반도체 200%라고 외쳤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가 하울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허한 협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 베를린, 바르샤바에서 합동기자 회견이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서명하는 클로즈업 장면, 부산 신항에서 컨테이너에 실링 봉인하는 모습까지 신뢰를 가시화했습니다. 유럽연합 국방차관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식 정치 리스크가 커질수록 한국식 신뢰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우리는 리스크 제로 납기를 택합니다라고 했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신뢰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제시하는 건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도 정말 강력했습니다.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지만 원칙과 표준은 세우겠다는 의미였거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도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귀환하면서 부산에서는 웨이퍼 로딩이, 울산에서는 토크렌치 클릭이, 거제에서는 도크 크레인 이동이 4분할 몽타주로 보여졌습니다. 전광판에 리커버리 100%가 점등되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현장의 역동성과 트럼프의 하울링하는 마이크 사이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한쪽은 실체 있는 복구와 재건이었고 다른 한쪽은 공허한 협박이었죠. 런던 금융가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K기업 채권 프리미엄이 인하되었고 유럽 자금이 코스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한국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압박한 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정상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갑니다. 신뢰할 동맹은 한국뿐입니다. 그 무렵 애틀랜타 교민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변호사가 한 연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돌아왔고 신뢰는 커졌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한 통상 전략관의 멘트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석방 폭격에 칼 뽑는 대한민국. 우리는 사람을 지키고 기술을 지켰고 끝내 세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 기술, 신뢰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날 미국은 쇠사슬을 채웠고 한국은 시간과 납기, 신뢰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은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시간과 품질, 신뢰라는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교과서를 한국식으로 다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문명사적 의미가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신뢰와 품질 그리고 일관성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K-스탠더드, 시간과 수율, 신뢰에 서명하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기술자 대량 체포 사태로 미국 경제 마비된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